사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스님들이나 저나 제가 오늘도 수업을 들어가서 이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죽는데 왜 사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외에 없이 살고 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는 고통 아닐까 싶어요. 그 사이에 많은 아픔과 질병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게 다가와서 그걸 견뎌내겠지만 끝내 죽음이라는 그 막다른 상황에 우리는 임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저도 어머님이 10한 5, 6년 전에 일찍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아버님 혼자 남으셨는데 원래 이제 89.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몸도 이제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좋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또 이 어떤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또 어둠이 앞에 점점 다가온다는 그 가끔씩 이렇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나가니까 공원에서 어제 봤던 친구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별로 없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옛날에 저에게 혼을 내시고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저렇게 약해지시고 이제는 참 모든 것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볼 때 자신 저로서도 마음이 참 많이 아리어 오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 평생을 살면서 아마 고통과 이별할 수가 없고 고통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끝없는 인간의 몸부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캐톨릭 신자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불자도 계시겠고 또 교회 나가시는 신자도 계시겠고 또 뭐 여타 다른 어떤 신앙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그렇지 않으면 조상님을 또 아주 높이 존중하면서 또 모시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많은 고통들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안 될 때는 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어떤 존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인간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어릴 적에 제 아련한 기억은 제가 사실 태어난 곳은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서울시장님이 우리 같은 고향이세요. 그런데 낙동강변에 이렇게 나가서 어릴 적에 어머님이 이제 늦가을이죠. 겨울 초역이 됐을 때 그 하얀 이런 습자지 같은 것을 태우면서 강에 이렇게 어머님이 빌면서 제가 잘 되기를 굉장히 그렇게 빌던 모습이 제가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거든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자식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자식이 되기 위해서 강 앞에 기도를 하고 강 앞에서 빌고 하는, 아마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보다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안고 있는 이런 고통의 벽들을 넘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마 부단히 이 타자의 도움을, 그게 타자가 자연이든 타자가 하느님이든 타자가 부처님이든 어쨌든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아마 풀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도움을 받는 그 순간 나한테 조금의 어려움들이 풀려가는 기대치도 있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는 만큼 나는 또 거기에 의존되고 예속되는, 그래서 자꾸만 기대게 되는, 이제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어떤 용기나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중세까지, 다시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는 삶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었죠. 유교적이었던, 기독교적이었던, 불교적이었던, 굉장히 종교적이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보다도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우리에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정근대 사회가 끝이 나고 근대로 이행을 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 인간의 삶의 양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단적인 예로 교회를 통해서 수구 같으면은 자신의 문제를 풀었다면은 근대에 오게 되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쪽으로 많은 어떤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세 때는 순종과 복종이 미덕이었다면 근대에 오게 되면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소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시대로 옮겨온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사실 여기 끝에 나와 있듯이 이 자기 소유란 이런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신분제 사회를 살았던 전통 사회로 가게 되면 노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소유가 마련이 되지 않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죠. 가끔씩 제가 이렇게 지난주인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놀랐는데 대구에서는 아직 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이야, 이거 기사님한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카드가 되니까 다행히 아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 주머니에 어떤 돈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잖아요. 소유가 없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노예로 살았던 삶 속에는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길로 인간들이 나와야 자유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인들은 이 소유를 통해서 자유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되죠. 뒤에 가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능력 있는 자는 많이 소유할 것이고, 능력 없는 자는 적게 소유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봉건사회와 비교해보면 장점은 뭐예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없는 집안에 태어나도, 내가 능력만 있으면 옛날에 뭐 양반 집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능력만 있으면 길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점에서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규범 체계가 작동했던 전통사회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시장에 있는 거죠. 시장에 나가서 내 능력만 펼치면 내 것을 가져올 수 있고, 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은 인간들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희망을 갖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세 도시가 종교 중심 도시라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가보면은 시청이 있으면 그 옆에 큰 성당이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그 종교적인 어떤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래서 종교가 국가의 중심이었거든요.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었던 시대가 우리가 중세라고 본다면, 근데 근대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도시가 종교 중심 도시에서 시장 중심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승부를 거는 이제 그런 사회로 오게 되죠.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갖게 됐을 때 나오는 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각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그 소리를 통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제 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뭔가요? 시장에 나갔을 때 나한테 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오는 단점은 뭘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시장이 갖고 있는 참 큰 슬픔이겠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게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지만 모두에게 절망의 가능성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시장은 또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종교가 중심이 되는 상황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종교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잖아요.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서는 내가 속지 않아야 되고 시장에 가서는 내가 이익을 얻어내야 되고 그래서 시장에는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중심 사회로 국가가 이동하고 사회가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각자가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 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고립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다분히 그 미신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행태를 띄었던 그런 어떤 신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시대에는 이웃이 있었고 또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주변에 이웃이 있나요? 참 연세 드신 분이 세상을 떠나도 갔는지 한 달이 되어서도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립이 돼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어떤 삶 속으로 계속 내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자에 우리 사회에 자주 떠오르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 피로사회, 포기사회, 싱글사회, 해모사회. 최근에 해모사회라는 말을 자주 써죠, 그죠? 사실은 과다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 뒤에 따르는 거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만사하기 않을 수 있고, 그죠? 또 그 경쟁에서 내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요즘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에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3포, 5포, 9포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상당히 많이 스며들고 있고 그러니까 피로와 포기가 점철되니까 누구하고도 같이 결혼하면 집 마련해야 되고 아이 낳으면 교육비 들고 다 이렇게 부담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 이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다가 또 혼자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거칠어지고 또 이게 상당히 서툴러지면서 누가 나한테 건드리면 굉장히 분노를 해버리고 그래서 해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공생을 못하는 길로 이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파란 글자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구청장님 자녀분이 계시고 또 선생님 자녀분이 계신데 어떤 A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구청장님 자녀분은 늘 1등을 해요. 선생님 자녀분은 이제 2등을 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너무 가난하셔. 구청장님은 굉장히 이제 좀 넉넉하셔. 근데 다니는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왔어. 근데 그 장학금을 누굴 줘야 되냐라고 물으면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성과를 많이 올린 1등한 구청장님의 자제분한테 그걸 드리는 것이 정의롭다고 그럽니다. 그게 소위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등한 자제분에게 드렸을 때 그 돈은 그렇게 중요한 돈이 아니에요. 근데 2등 하신 분의 자제분에게는 그 돈이 없으면 다음 학기 등록을 못 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날 우리는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1등 줘버리자. 그래서 뭐 진급할 때도 여러 가지 성과 업적 봐가지고 1등한 사람 진급시켜버리자 그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의 양에 따라서 그냥 계산적으로 형식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능력이 부족하고 몸에 어떤 지체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또는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적응도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약자나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앞질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정부 전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그 전 정부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가장 이 중요시했던 개념을 하나 들라고 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이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됐죠. 그때 나온 게 잘 아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그때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각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인근에 있는 대단히 큰 그 단지가 전자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구미 아닙니까? 그죠? 구미에 있던 그런 많은 어떤 산업단지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풀려버리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에는 자유를 주니까 자유를 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이게 올라가 버리고 능력이 더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에 따른 이 분배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 격차, 서로 간의 고립, 분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번 강의록에 제가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고전경제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물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담 스미스로. 근데 아담 스미스의 우리 많이 이제 읽히는 책이 국부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책보다도 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중시하기는 또 하면서도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베네벌런스란 이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로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정의만으로 이 세상을 사실 말하면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이 정의만으로는 세상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해서 약자에 대한 자비,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아담 스미스가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연대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분권과 자치를 통한 사람 세상 만들기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대성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가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사회는 당연히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특히 요즘 사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자유주의 사회란 말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중시되는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런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런 건데요. 아마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자 중에
근대 철학을 상당히 그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데카르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죠.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님들께서는 어떨 때 생각을 많이 합니까? 사는 게 편하고 사는 게 별로 고민이 없으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많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게 많이 자기에 도래하면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각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잘 믿어요. 그죠? 잘 믿어요. 근데 그래서 내 남편도 잘 믿고 내 아내도 잘 믿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동료도 잘 믿고 이렇게 믿는데 그 믿는 데서 배반을 당하거나 믿는 데서 어떤 공격을 당해버리거나 그리고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생기면 그 다음에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안 믿게 되죠. 그죠? 그러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중세까지는 종교 중심 사회였으면 믿음이 중시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믿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상대를 의심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믿음에 하면 상처를 입고 나면 어때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적인 상황들이 권력과 결합이 되고 종교적인 상황들이 자본과 결합이 돼서 소위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면은 그 종교가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나한테 바람직한 것인가를 묻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이 특정 존재들을 위한 믿음의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그거를 계획하기 위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죠. 그게 이제 루트와 칼뱅을 통해서 일어났던 작업들이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에서 가장 어떤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당시로 말하면 상인들이죠. 상인들이죠. 네. 이 상인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 번역할 때 시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네.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천민 취급당했고, 그죠? 믿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부조리였다는 데 대한 반성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종교가 지배하는 이 권력 구조, 자본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방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할 때 그 시민은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향해서 깃발을 들고 세상에 뛰어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뭡니까? 이제는 안 믿어. 내 함부로 안 믿어. 나 이제 철저하게 의심할 거야.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구춘생님 오늘 제가 뵙고 구춘생님 여기 연제구는 부자 동네 같은데요. 우리 경북대 철학학생들 너무 가난한데 오늘 혹시 좀 자금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저를 처음 뵙기 때문에 저분이 저걸 가지고 딴 데 쓸지 그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은 또 구춘장 위격에 안 맞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럴 때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는 말 그 저변에는 내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본다는 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의심해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 믿으면 이제 존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믿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 근대사회의 출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가 근대에서 뭐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가 의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권리 주장을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사회로 옮겨왔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약간 철학적입니다만, 이 행위사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형자는 형체 행자고 거를 이자에 넘어설 상자잖아요. 형체를 넘어선 세계를 알려고 하는 게 행위사학이죠. 그럼 인간은 왜 형체를 넘어선 세계를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 벌써 부처장님 머리가 좀 희끗희끗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희끗희끗해서 간다는 것은 이제 늙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약을 잘못 드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어쨌든 간에 행체가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키도 행체가 있고, 행체를 가진 것들은 다 소멸이 일어나잖아요. 행체가 있는 것은 다 고장이 나게 돼 있고, 행체가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행체가 없는 것으로 올라가야죠. 그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죽음이라는 걸 넘어가려면 형체 없는 세계로 올라가야. 그래서 동양의 많은 선조들도 이 하늘의 이치를 깨치려고 들고, 불교에서도 이 마음에 비워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고, 또 기독교도 형체를 초월한 하늘에 이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전통사회에서 자리했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으로 그런 공간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공간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거기 가면 어떤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닥다리를 타려고 다 줄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지게 되고 자본을 지게 되죠. 그래서 동양의 유가 집안이든 서양의 기독교 집안이든 그러한 전문적인 영향을 가졌다는 가문들은 다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특정인들을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여기가 살만한 곳이고 여기에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사학이 중요한 생각이면 종교적인 삶이 지배하게 되겠지만, 여기가 중요하면 시장이 중요해요. 그럼 시장으로 이제 내려와서는 물질을 사잖아요. 그럼 물질을 만드는 게 과학기술 아니에요? 또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신체를 다스리는 게 의학이잖아요. 그 요즘은 다 자녀분들을 공부시키면 의대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중세의 최고 대학이 신학대학이었다면 지금의 최고의 대학은 의과대학이죠. 권력이 교회에서, 성지에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시장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죠? 근데 요즘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적응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게 무슨 국제시장 가서 좀 열심히 물건 팔아가지고 좀 살아보려 했는데, 이제는 국제시장보다 더 힘센 데가 있어요. 사이버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이버 시장 들어가서 이렇게 거래 안 하면 이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커피 가게 하나도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망을 만들어야, 그죠? 택시를 해도 카카오톡으로 그냥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이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저런 공간 속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느님만 사랑하거나 신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못해요. 그럼 잘못된 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돈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못해요. 그렇죠? 그 중세의 잘못된 삶의 구조가 이웃을 저버렸다면은, 그걸 극복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고 시장을 불러들였는데 시장에도 이웃이 사라져가고, 그러다가 또 사이버 시대로 돌아와 버리니까 아바타들만 남고 이웃이 더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고립과 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 이제 스며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더욱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이런 질문 해봐도 될까요? 우리나라에 큰 기업이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의 어떤 막강한 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국가가 다 통제하기가 쉬울까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엄청난 이 글로벌 자본들은 국가를 없애라고 요구를 해요. 왜? 돈 벌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국가를 초월한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을 글로벌 자본이라 그러죠. 이 글로벌 자본은 돈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은 뭐예요? 돈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남아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어떤 그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가 그리워서 왔겠어요? 돈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선진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자식들을 보내는 거, 거기 아마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생각을.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자본은 어떤 상태까지 오면 국가도 찢어놓고 민족도 찢어놓고 아파트 기르기를 만들고 이렇게 모든 이웃들을 뭡니까? 해체시키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전 지구가 이웃을 상실해가는, 마을이 상실돼가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이나 요즘 아마 구청장님 하루 생활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학생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스케줄 잡아야 돼요. 제가 쉽게 만날 수가 없는 만큼 시간이 쫓겨요. 점심시간에 그냥 아는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점심 먹기가 거의 불가능한, 왜냐하면 그때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갖다 놓고 앉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연결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삶이 옛날보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철학과 학과장을 한 10년 전에 하고 다시 한번 하게 돼서 해보니까 그때의 제가에게 주어지던 업무 양과 지금의 업무 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문수짜기를 통해서 뭐 대학 공부를 교육부에서 와서 공부를 와서 다음 과정을 넘어와서 학교로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빵빵 날라오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밀려들고 또 들어오는 것도 이곳저곳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피로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면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단순하게. 이제 여기 연세 드신 선생님들 뭐 퇴직하시면은 어디 가고 싶습니까? 고향에 가서 바람 소리 듣고 새 소리 듣고 물소리 들으며 이 복잡한 거 없는 데 가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런 이 고도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망이 복잡해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로가 너무 잦아지니까 선생님들이 다 같이 뭡니까? 이런 단순성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혼자 살면 관계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는데 대신에 뭡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뭐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녁 먹고 이제 뭡니까? 걸으러 개천가에 걸으러 나가보면 다 옆에 남편 아내 손잡고 다니거나 자식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발레겐 한 분씩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사람은 복잡한데, 걔는 꼬리도 흔들어주죠. 집에 오면 또 이렇게 애교도 떨어주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존재와 내가 지내는 게 릴렉스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냐면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현대는 이제 AI 시대가 출현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가는 항상 물건이 팔릴만한 곳에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현대인들은 너무나 고립되어 있고 싱글적이고 외롭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놀이개를 만들어 팔면 잘 팔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다니는 이 발레견보다는 발레견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또 뭐 멀리 가려면 비행기 태우면 돈도 들고 호텔에 또 돈도 들고 뭐 맡기는 것도 부담되고 뭐 또 대소변 가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로봇이 된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이것도 지능도 높죠. 그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 내추럴 랭귀지 자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펙티브 라봇 감성 로봇이 이제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요. 일본은 이렇게 굉장히 앞질러 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람하고 관계 안 맺고 로봇 개하고 이제 지내는 거죠. 실제로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로봇 케어기버, 로봇 도우미가 집에 이제 있는데 요즘 다 맞벌이 부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있으면 혼자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봇 옆에서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집에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내 책 좀 읽어줄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자니까 엄마 나 그거 다 읽었어. 엄마 안 해줘도 돼. 그리고 저 로봇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멀어져 있고 자식은 로봇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미래 속에 점점 가까이 스며들고 있고요. 당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신 다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괴물이면서도 참 고마운 거예요. 이거 있으면 외롭지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보면 아마 8에서 10명 가까이 되는 대부분 분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앞에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힘들게 서 있어도 관심 없고, 산모가 물건을 들고 힘들어도 관심 없고, 이것만 보고. 또 요즘은 자라는 아이들을 식당에 가면은 아이가 또 옆에서 밥 먹는데 좀 편하게 먹으려고 요걸 탁 걸쳐놓고 또 게임을 딱 들어. 그럼 아이는 요것만 보면 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브레이크가 걸리는 아픔도 겪어본 적도 없고. 그죠? 누구 손잡을 때 오는 어떤 감각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나쁘고 꺼버리면 더 던져놔버리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비켜라도 안 비켜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게 관계 맺는데 편리한 것들하고만 자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의제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은 못 견뎌버리는 이런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까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인간 사회가 위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한국 사회와 관계에서도, 이건 이제 세계사적인 이야기겠고요. 한국 사회와 관계에서도 볼 때 저는 이 사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87년 6월 소위 민주항쟁이라 할까요? 거기 있었던 그 시점을 두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저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87년 이전은 국가가 명령해서 움직였던 사회.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의 역사를 겪었고, 그죠? 이내 또 남북의 분단이 전쟁이 돼서 허리가 동강나는 이런 아픔의 그 세월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약자의 서러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약자로 태어났거나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두게 되고, 약자가 됐을 때 오는 서러움이 너무 크면 강자가 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빨리 강자가 돼야 된다는 논리는 급성장을 요구합니다. 급성장은 뭘 옵니까? 명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에서도 명령식 교육을 했고 국가의
지배 논리도 중앙정부가 명령하는 방식으로 움직여갖고 나머지들은 다 복종하는 관계로 왔죠. 근데 한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명령만 하면 자식들 어떨까요? 빨리 가정을 떠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자꾸 명령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국가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찾는 게 어디입니까? 명령이 없는 곳이잖아요. 명령이 없고 자유가 있는 곳이잖아요. 명령이 없고 자유가 있는 곳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시민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지금 방우순 서울시장하는 또 서울시 교육감하는 조희연 선생님 다 뭡니까?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경제실천연합회, 환경연대 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시장으로 이제 향하는 흐름이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빨리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자체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죠? 또 이게 국가가 명령한테 명령이 심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탈출에 대한 욕구도 격렬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느 사회 못지않게 시장으로 달려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문화가 세계적으로 제일 빠릅니다. 그런 소위 이 과다 경쟁 사회로, 과다 명령 사회에서 과다 경쟁 사회로 이동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뭐냐면 너무 많은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과다하게 지배할 때는 대도시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죠? 국가가 명령하는 사회에서는 행정이 중심인 데가 지배를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애숙이 됐다는 말이 제가 나오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돈 안 되는 시간이 가고 싶습니까? 돈 안 되는 공간이 진발이 나고 싶습니까? 공간도 돈이고 시간도 돈이에요. 그러면 공간에 있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돼요? 공간을 고밀도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어도 천과 천장을 낮춰야 시멘트 더 들어가고 철근 더 들어가서 더 많은 집을 팔게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또 시간이 돈이면 속도를 빨리 돌려야 돼요. 지금 보면은 사실 서울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확장돼 나와가지고, 대전도 뭐 듣기로는 뭐냐면 백화점 갈 때 서울 간다 그러고, 한때 우리 대구에도 어떤 이 학생들 중에서 좀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대치동으로 기차 타고 간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도가 빨라지면 중앙에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빨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산은 서울에서 멀리 있으니까 조금 덜 영향을 받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시간과 공간의 자본의 애숙 속도는 중앙 집중화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 또 우리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도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거나 자기의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빨리 지우려고 들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에게는 뭐냐면 나라 빼앗겼죠, 전쟁이 나서 비참했죠, 그런 슬픈 흔적들, 부끄러운 흔적들을 빨리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은 우리 사회와 딱 들었으면 차이를 뭘 느낍니까? 너무 고충이 많다. 마치 어떤 낮았던 데서 오는 엄청난 아픔을 이걸 높이 올려서 해결하려고 드는 어떤 그런 심리적 구조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여기에 계신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이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개성이 있다는 것은 이 부산이 역사가 남아있을 때 개성이 있는 도시가 되는 거고, 연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독특한 어떤 구가 되려면 역사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역사, 아팠던 역사를 다 쥐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면 여기는 개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높은 아파트만 보는 상황이 돼서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컬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건데, 로컬에 묻어있는 역사가 살아야 개성이 있게 되고, 개성이 있어야 다양성이 있게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단일적인 아파트 문화로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문화가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다 끊어져 버려요. 여기에 이제 지금 나와 있듯이 OECD 34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지금 32라고 합니다. 이게 2019년 5월달 기록이에요. 원래 올해. 우리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행복 지수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제구 구청장님께서 무슨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 근데 연제구 구청장님이 중국에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연제구가 계속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오래도록 친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연제구 구청장님이 가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금 다각도의 다변화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보려는 그런 어떤 이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앙에만 의존해 있는 구조면은 중앙이 문제를 못 풀면 막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만처럼 중소기업이 발전되어 있으면 몇 개 무너져도 버텨냅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한 어떤 이런 이 조그만 중심들이 여러 곳에 생겨나야 되는 거지, 하나의 중심만에 목을 걸고 있으면 그게 부러져 버리면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권한의 분할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다양한 어떤 주체적 역할을 국가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정치에 있어서 분권은 주로 수직적 분권에 집중을 해왔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서로 간에 견제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분권만 강조를 해왔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방과 중앙 사이의 분권 문제는 사실은 소홀히 되어 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권에 대한 굉장히 강조가 있었지만은 한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묻혀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에 풀뿌리 민주주의 주장하면서 분권 자치를 세상에 어떤 정책적인 그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수평적 분권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고요. 그다음 분권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저항적 분권이 있고 상생적 분권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저항적 분권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중앙에 흡수되어 있는 이 구조로부터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율성이 마련되는 그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중앙을 견제하는 지역의 어떤 이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분권이 중앙과 싸우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나라가 결국은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상생적 분권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상생적 분권 이전에 우리가 저항적 분권도 안 돼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분권은 뭐냐면 스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 개인이 스스로 살아가고 한 마을이 스스로 살아가고 한 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스스로 살아가는 단위들이 서로 경쟁만 하고, 그죠? 그러면은
서로를 소모적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연대하는 분권이 돼야 되겠죠. 또한 하나로 그냥 해결화시키는 이 균형 잡기가 아니라 다양성이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균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벌써 언제 나온 겁니까? 2003년도에 나온 거예요. 무려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에밀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18세기에 살았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도시의 성벽이 시골의 농가를 파괴한 파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지 않는다. 저 말을 언뜻들이 뭐예요? 간디가 떠올라요. 간디는 뭐예요? 도시는 마을을 잡아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뭐냐면 수도에 솟아있는 궁전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지방이 다 무너지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래? 그래서 정부를 지역마다 이동하면서 운영하자. 이런 말까지 벌써 18세기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정부가 활성화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서 중앙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런 게 발전되어 있죠. 일본도 많이 발전돼.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중앙정부 없애버리고 지방정부 남기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특히 분단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이런 뭡니까 결집체가 필요하지, 다 뿔뿔이가 돼버리면 파산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중앙이 지방에 대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치 심장이 있으면 각 기관에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죠? 중앙은 지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지방에 명령을 내리고 지방을 지배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분권자치 쪽의 이론을 많이 보면은 이 보충성의 원리 또는 이제 이 보조성의 원리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앙은 지방에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톨릭 사회론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 밑에 나오는 요거 이 현대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에르곤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작품이고요. 파르곤은 장식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으면 그걸 액자를 어떤 걸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살고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주변에 이 테두리가 중앙에 있는 작품이 지잘라서 잘난 게 아니고 테두리가 도와주니까 잘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이 돋보이는 건 지방이 잘 도와줘야 되는 거지, 중앙이 지방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풀리잖아요. 주연도 조연 도움 없이는 빛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중앙 중심의 구조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리즘에서 글로컬리즘으로 가야 된다. 이 부산대학에서 많은 연구에서 글로컬리즘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글로벌과 로컬리티를 결합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미국에 학회에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서양학자들에 대한 제가 칸트 전공이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서양학자한테 뭐 발표해봤자 그 사람들 뭐 내가 새로운 거 들을 게 있겠나 그렇게 기대도 안 하죠. 근데 제가 우리 걸 가지고 발표하러 가면 귀를 기울여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뭐 한 가지 일례를 들면 일본의 그 소위 교토 학파라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교토가 있잖아요. 교토 대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교토 학파. 그 교토 학파가 일본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교토 학파의 수장이 바로 니시다 기타로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와요. 그리고 그 교수로 오셔가지고 그 길렀던 문화생 중에 열한 박종웅 선생님이 계세요. 박종웅 선생님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냐면 청와대 교육담당을 맡게 되고요. 한국 근대화에 굉장히 많은 사상적인, 마치 북한의 황장엽 선생이 김일성 정치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어쨌든 일본의 이 교토학파가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서 하이데거 이론을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다 뭘 달았으면 일본의 선불교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하이데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선불교와 결합이 되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음식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생선들 피자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많이 먹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서양에 국수를 만들어 팔고, 그죠? 감자전, 고추전 팔아가 팔면 먹게 들어도 우리가 피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기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로컬한 게 가장 글로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도 옛날에 그게 섬유단지잖아요. 부산에 신발단지가 굉장히 신발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뭐 열악한 이 공장 환경 조건 때문에 폐렴이 오거나 뭐 손가락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꽤 많았잖아요. 그래 어떤 아픔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선배분들이 살았던 역사가 묻어 있는 걸 고스란히 보존해서 그거를 외국인들이 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를 하나의 어떤 유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관광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치워버리잖아요. 아무 대구에 와보시면 동성동 대학로, 동성동 시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계산성당이 있고, 제일교회가 있고, 그 계산성당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있어요. 근데 한때 거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돌을 놓고 건물을 올리는 이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고택을 보존하자고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걸 보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제구의 역사를 들다 보면은 여기에 한매천 역사도 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잘 가꾸어서 어느 구에도 갖고 있지 않는 것들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해 낸다면은 훨씬 더 글로벌한 레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역을 살리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아우토노미아 운동 또는 이런 노마드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건 유럽의 진보적인 유럽 진보적인 사상가들에서 나온 운동이에요.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구청장님 앞에 앉아 계세요. 자꾸 제가 이렇게, 구청장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세요. 이제 구청장님은 참외를 재배를 하세요.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오이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구의원님께서는 이제 오이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참외가 조금 적게 생산이 됐어요. 근데 오이는 엄청난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외가 먹고 싶어서 이제 오이를 들고 가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안 바꿔주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구의원님께서 화폐를 갖고 있어요. 화폐를. 그러면은 가져가면 참외를 줘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물건은 특수한 가치밖에 없는데 화폐는 아무거나 교환이 가능한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께서는 물건을 갖겠습니까? 화폐를 갖겠습니까? 화폐를 갖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더 나가 볼게요. 화폐를 갖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오이가 지금 흉년이 돼서 수확을 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밭에서 갈아 엎어버려야 될 상황인데 화폐를 가진 구인님께서 뭐냐면 이 구인님 가서 그거 그냥 갈아 엎으면 억울하잖아. 그냥 내 5원 줄 테니까 다 팔아라. 왕창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거를 창고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통에 오이가 없어. 5원 주고 샀는데 50원에 파는 거야. 이게 뭐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그죠?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 좋은 물건 하나 샀다가 몇 천만 원씩, 심지어 몇 억씩 받고 이렇게 월급쟁이 1년 내내 모아도 얼마 못 모으는데, 그죠?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노동할 맛이 나고 노력할 맛이 안 나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이 땀 흘려 만든 참외와 구의원님이 땀 흘려 만든 오이를 서로 땀이 묻어 있는 걸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그 땀 냄새를 서로 느끼면서 여기 직접 물물 교환이죠. 그래서 화폐가 들어가면 권력이 되고 화폐가 물건을 만든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화폐가 화폐를 정식시키는 걸 막아내야 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소위 화폐 없이 운동이라든지 물건의 직접적인 그 거래라든지 그래서 요즘 로컬 푸드 같은 게 생기잖아요. 중간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는 걸 막으려고. 근데 그러한 어떤 직접 생산하는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에서 화폐에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서로 물건들을 교환하며 사는 그런 동네 만들기, 그런 마을 만들기, 시장에 의해서 비참하게 차별받는 그런 사회가 아닌 이웃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사실 이런 자유주의 운동하고도 이제 관계되어 있고요. 요 밑에 이 부분은 이제 참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호백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가, 특히 이제 청계천에 여고생들이 나가게 되고, 또 유모차를 끈 아주머니들이 나가게 되고, 그죠? 젊은이들이 또 마우스키를 쥐쥐 끌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노동운동을 하거나 민중운동을 하거나 뭐 전술이 있거나 뭐 이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저 내가 강호병 걸린 우유 먹을 수 없고 그런 고기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생활인들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촛불운동으로 이제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장이 돼 있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그냥 생활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소위 이제 다중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죠. 풀뿌리들이 정치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 또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의 힘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분권과 자치의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분권만 되면 자치가 되느냐? 분권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권력만 분할한다고 해서 자치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치가 되려고 그러면 권력 분할을 넘어서서 연대가 가능해야 되는데 분권 자체가 연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분권 없이 자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권 됐다고 자치가 곧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그러므로 분권 플러스 알파의 부분이 들어와야만이 자치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자치라는 단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치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체의 다스릴 치자잖아요. 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려고 합니까? 집에서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일찍 일어나, 몇 시 일어나, 그리고 공부해.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엄마 아빠는 맨날 나보고 뭐라고 구속하고 막 이렇게 간섭을 해. 그러면 아버지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스스로 못 다스리면 자신의 존엄성도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 있어서 스스로 다스림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유와 자기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 구가 스스로 다스리는 걸 포기하면 그 구의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죠? 한 국가가 스스로 다스리고 못하면은 국가의 존엄성과 자유를 상실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모든 단위체들이 존엄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확보하는 근간인 거죠. 이 자치 중에서도 중요한 소극적 조건은 일단 자유가 안 주어지면 자치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한테 너는 네가 스스로 널 다스려라 막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자유가 없는데 이놈. 내가 들어주면 또 올라오고 내려주면 내려가는 건데 스스로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가 가능하면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유가 있어야. 근데 또한 자치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자립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정책을 내걸었던 것처럼 분권한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대로 분권하고 대구는 대구대로 분권하고 분권시켜줄게 했는데 지방재정이 없어. 서울에 타 재정이 있어. 그럼 분권해봤자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죠? 분권의 이 건강한 분권은 자립이 베이스로 들어와 줘야 성립이 되는 거지. 재정 자립도 안 된 지역들을 분권만 시켜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립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죠? 또 자율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규칙들을 세워서 이 연제구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다른 쪽에 룰이 또 들어와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극적 조건인데 자체의 적극 조건은 뭐냐? 그러면 연제구가 이제 자립도 됐고, 그 다음에 자율성도 확보했고, 자유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랑 소통이 안 돼. 다른 구랑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수록 갈등만 계속 돼. 안 되잖아요. 연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화해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은 어디 책에 나오니 제가 만들어 보는 건데요. 지역 자치의 진짜 참된 조건은 뭐냐? 일단 권력 차원에서 정치적 자유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둘째는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죠?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죠? 근데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좀 떨어져. 물질 중심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더 문제는 제가 이 강의가 강조하는 요겁니다. 요 미적 공감. 한국 사회는 있잖아요. 어떤 점이 문제냐면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놀이 문화가 긍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어릴 적에 막 동아일보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저고비와 기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막 해보려는데 공부하는다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공부하라, 공부해라 이런 말만 하지, 아이 손잡고 탁구를 한번 치거나, 아이 손잡고 노래방 노래를 한번 부르거나, 아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보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외로워져요. 왜냐면 놀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이 구청 안에서도 자주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한 번씩 가고 놀았던 분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가 잘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 놀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놀이의 소중함을 가장 잘 구현하는 예술이잖아요. 음악, 영화, 그죠? 다 우리 좀 힘들 때 영화 보러 가고 힘들 때 또 음악도 듣고 오페라도 듣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예술적인 삶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라 빼앗기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냐면 놀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놀지 말라고 명령을 자꾸 한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도 자꾸 놀지 말라고 명령.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명령은 안 하는데 놀 시간이 없도록 경쟁을 시켜요. 87년 이후에는. 경쟁하느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냐면요. 서로 놀이가 없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없어요. 친분 관계가. 이것이 없으면요. 분권이 아무리 돼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미학 공동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있으면 다양성이 어울리게 돼 있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종교적 수구 이거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자치는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 지구가 생태가 깨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돌볼 거냐의 문제도 논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자본이 지배되지 않고 어떻게 자율성을 누릴 수 있냐는 것도 가능할 거죠. 지역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겠고, 마을 차원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들이 각각의 자치가 다 상생적 관계를 이루는 게 자치 실현인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자치, 경제자치, 교육자치, 문화자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 교육자치입니다. 제가 교육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앙 관공서들을 지방을 흩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도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산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도 신서동 쪽에 핵심 도시가 들어서 있습니다. 많은 핵심 도시가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중앙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근데 주말 되면 없어요. 자,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원인이 교육이라는 거죠. 왜 그분들이 못 내려오느냐? 자녀들 교육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 교육비로 술로 보내요. 자, 대구도 보면은 잘 사는 데가 서울로 오면 강남에 해당되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집값은 다른 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그게 교육이 다 몰려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재가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재를 통해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어떤 겁니까? 자본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이 열악하면 자본도 없어요. 교육이 열악하면 권력도 없어요. 그러면 재정 자립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땅값을 이게 고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육의 특정 지역을 해소시키면 돼요. 답은 간단해요.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자체장님들부터 소위 말하면 기업의 리더까지 이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지역 교육이 글로벌 교육이 되도록 서울 안 가도 이 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건 지역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고 그건 로컬을 살리는 것이고 그 로컬은 글로벌에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인데 왜 자꾸만 서울로 보낼 생각만 하고 우리 지역에 서울 몇 명 보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연제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좀 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분명히 교육과 관련될 겁니다. 그쪽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분명히 교육과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제구에 가장 교육 조건이 좋게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노인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교육까지 사실 퇴직하신 분 중에 교육계에 있다 나온 분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은행에 퇴직하신 분, 어쨌든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은행으로 앞으로 취직하고 싶은 사람 또는 뭐 어디 분야를 취직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을 지역의 인재들을 불러서 구민대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오면은 누구든지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길이 열린다라는, 근데 그런 길을 여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자치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자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보세요. 요 2017년 자료입니다. 빚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에듀푸어가, 에듀케이션의 이 에듀 때문에 가난한 에듀푸어가 2016년 말인데 말이에요. 60만 6천 가구예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이렇게 속해요. 교육에 돈 쏟아붓느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연제구에 있는 부모님들은 교육에 부담을 덜 주고 자녀를 기를 수가 있고,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떤 면에서 우울하고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이 사회, 이 구에 대해 애정을 갖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가 자치에서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치는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근데 주민들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피곤한데 저녁에 나오는 것도 주말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모이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나와서 내가 어떤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나오는 거지. 그냥 운동 차원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보니까 뭐 하나라도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생기더라.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좀 모여야 된다, 일단 사람이,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퇴직을 하면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철학 카페 하는 겁니다. 예. 철학책 갖다 놓고 철학책을 읽으면서 독서 치료하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 우울증부터 노인 우울증까지 그래서 제가 철학 상담 연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저 카페에 가면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고 힘을 저 카페 가니까 내가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면은 차 한 잔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거기를 통해서 마을의 문제가 어떤 동네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뜻들이 생겨요. 또 친해지게 되면 또 잘 돼가요. 그래서 이 동네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진정으로 자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 정치 경제 공동체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할 거니까 인문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다니까 빨리 하면 안 되냐고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자치의 목적은 개인이든 국가든 그 존엄성을 구현하는 거고 나아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권력지향적 공동체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인문 공동체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인문 공동체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터가 마련돼야 돼요. 그 생명터는 일이 있어야 생명이 살죠. 그래서 연제구에서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또한 거기에 뭡니까?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일만 하면 재미없어요. 놀이가 있어야 일이 또 생산성이 돼요. 그죠?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 다음에 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공간이에요. 그죠? 두 번째 공간은 문화공간이에요. 세 번째 공간은 생태공간입니다. 이게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생명터가 나오고 저게 인문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이웃들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한 구절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전공이 칸트인데 칸트의 그 유명한 책인 순수주의 비판의 앞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벼운 비둘기는 공중을 자유롭게 비행하면서 공기의 저항을 느끼게 될 때 공기 저항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훨씬 쉽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고대 플라톤이나 철학자도 감각의 세계가 지성을 너무나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념의 날개에 기대서 감각의 세계 저편으로, 즉 수수지성의 공허한 공간으로 감히 떨어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노력을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성이 움직이기 위한 받침대가 되는 지주, 즉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지주가 되는 저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변에서 우선 가능한 빨리 자신의 구조를 완결하고 기초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나중에 조사만 하는 것이 인간이 흔히 처하게 되는 운명이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을 나는 비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둘기는 날개를 지어서 먹을 걸 찾아가야 되고 머물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비둘기가 날개를 지으면 날개가 힘이 들잖아요. 날개가 힘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날개를 젓는데 압박이 오기 때문이죠. 공기가 있으면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쉽게 날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기를 없애버리면 쉽게 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공기가 없으면 날개를 못 져요. 그렇죠? 인간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좀 더 빨리 잘 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감각이 날 속이고 감각이 나에게 모르는 것들을 자꾸 안겨주고 이러면 그걸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시면 저도 이제 이명이 왔고 다초 좀 끼고 귀 있는도 이러고 점점 이렇게 오간이 무뎌져 가요. 한편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보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굳어가요. 내 감각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호흡하게 되고 내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걸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많은 감각을 해보면 내 굳은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각은 생각이 풍요롭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한다는 거죠. 생각이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생각에게 거추장스러운 걸 볼 게 아니라, 감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감각이 나한테 소중한 약이라는 거. 비둘기가 공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 수 있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여러 과에서 듣는데 한 학기 끝날 때까지 악수 한번 하는지, 인사 한번 하는지, 눈빛 한번 쳐다보는지 쉽지 않아요. 우리 동네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려 악수 한번 하는지, 손 한번 잡아보는지, 눈빛 한번 주는지.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감각이 죽어버리고 생각만 남았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웃과의 소통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감각이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놀이입니다. 분권과 자치의 성공은 놀이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소비성이 있는 놀이가 아니라 생명을 아름답게 일궈내는 놀이.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면 참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국가가 명령했던 공동체에서, 시장에서 자기가 찾아가는 개인 공동체에서 이제 놀이가 있는 사람 공동체로 옮겨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권자치운동에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좀 더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걸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거기서 형성돼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의 근간은 바로 인문정신의 바탕을 둔 공동체 회복운동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